프랑켄슈타인! 교과 창제 시간이에요. 오늘은 메리 셸리가 지은 프랑켄슈타인을 갖고 왔습니다. 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 키 되게 크고 얼굴에 꼬맨 자국이 있는 얼굴이 되게 큰 녹색 괴물이 이러고 좀비처럼 걸어오는 거 생각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옛날에 영화를 한번 만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이 괴물을 만든 사람이 프랑켄슈타인이고 괴물은 이름이 없대요. 메리 셸리가 그녀의 나이 18살 때 1800년대 쓴 소설이 200년이나 살아남아 우리에게 재미난 고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메리 셸리는 18살 때 이런 소설을 왜 썼을까? 그녀가 17살 때 사랑에 불타는 사랑에 빠져요. 아버지가 덕망 있는 정치학자이고 사상가인데 그 아버지에게 이제 뭐 이렇게 사교계에서 많이 집에 찾아왔나 봐요. 결혼 1년 차인 어떤 남자가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상당히 호감을 갖게 되고 그 남자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들은 사랑의 도피행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결혼 1년차 부인은 너무나 그 상황을 비관해서 자살을 하게 되고, 이들은 거의 1년 동안 여행을 이렇게 유럽 전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 여러 예술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메리 셸리는 아이를 낳고 그 남자와 이제 살다가 그 남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평생 이제 그렇게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이 숲속을 누비는 장면인데요. 소설에서는 사실 옷까지도 이렇게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이 숲속을 누비는 장면인데요. 이 괴물에게 프랑켄슈타인이 옷 한 벌도 제대로 주질 않아 사실은 저렇게 정장 스타일의 괴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물의 키는요, 2m 40cm라고 소설에 나옵니다. 외모는 너무 끔찍하고 흉측해요. 그래서 서술자인 나는 이 프랑켄슈타인한테 이야기를 듣는 어떤 와튼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이 괴물을 만나는데 다 내용을 알고도 너무 끔찍해서 눈을 감았다가 못 떠요. 이거 봐도 되나? 너무 끔찍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목소리는 쇠긁는 소리를 내고 있고, 능력은 굉장히 날렵하고 힘이 무지 세요. 어느 누구도 막아낼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다면 프랑켄슈타인은 이런 괴물을 왜 만들었을까요? 얘가 이제 스위스에서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완벽한 가정 속에서 사랑만 가득해 이렇게 크다가 공부를 하려고 대학으로 떠나고 그 대학에서 연금술에 빠져들어요. 사실 대학을 오기 전부터. 그래서 연금술에 막 빠져들어서 교수들을 만나면서 이제 점점점 과학의 세계로 빠져들고 화학의 세계로 빠져들다가 이 화학 작용을 통해서 생물이 죽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내는 것까지도 어떻게 하면 영구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다가 이제 무덤가를 2년간 계속 관찰을 해요. 그래서 거기가 나의 연구실이었다. 그래서 무덤에서 시체가 썩어가고 이 벌레들이 시체를 갉아먹고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다가 어느 날 탁 어떤 물질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겠다 해서 만든 애예요. 힘이 당해낼 자가 없죠. 어디든 다닐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막 날아다니는 건 아닌데, 뭐 제네바에서 스위스에서 저기 이탈리아로 휘웅 하면 얘 갈 수 있어요. 영국 하면 막 산과 물을 막 건너가지고 가는 게 일도 아니야. 물론 꽤나 아프고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어디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의 화두는 난 사랑받고 싶어 예요. 인지 능력은 어느 정도냐면 처음에 만들어냈을 때는 그냥 걸어다니는 정도였는데 습득력이 대단합니다. 옆에서 뭘 보면 그냥 바로바로 흡수해요. AI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돌아다니다가 나는 왜 아무도 없어? 다 날 싫어해.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오두막집 옆에 펼쳐진 드넓은 초원에 프랑스 거기서 오두막집 아주 시골에 오두막집 옆을 지나다가 거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숨어 사는 가족을 보게 돼요. 너무 단란하고 그들이 쓰는 언어가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말이라는 걸 통해서 의사소통하는구나 하면서 말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옆에서 괴물이 지켜보는지 그들은 모르죠.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그러다가 또 때마침 그 오두막에서 사는 남자가 아라비아 여인을 사랑하게 돼서 그 여자가 오면서 이제 프랑스어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여자가 배우는 걸 곁들여 보면서 함께 배우고 그들이 남겨가고 잠깐 외출한 사이에 책 같은 거를 몰래 가서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걸 이제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추론 능력, 사고 능력이 가능한 고등 생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은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었지만 금방 버리고 가니까 사실은 없는. 괴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서 재미없게 말해버렸지만 프랑켄슈타인이 아니고 그냥 괴물, 악마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 이름 한번 붙여줬으면 좋겠네요. 연극이나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이제 장면들을 갖고 와봤습니다. 우리 할로윈 축제 같은 거 하면 꼭 프랑켄슈타인이다 라면서 이 괴물의 모습을 흉내내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이 이제 우리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도 그렇고, 그거는 본인이 하이드가 되고 지킬 박사가 되고 악과 선을 번갈아 가지만 그런 가면 속의 두 얼굴, 그러니까 젊은 도리안 그레이 초상이라는, 젊은은 빼고 도리안 그레이 초상도 초상화를 딱 그려놨더니 나는 안 늙고 저 초상화가 늙어가. 내가 모든 범죄를 저질러도 저 초상화만 추락하고 추악해지지 나는 고결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한 그런 소설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창조해낸 또 다른 생명체예요. 그래서 과학적 접근도 가능합니다. 자, 오두막집에서 남겨진 채 이제 가족들이 막 여행도 다니고 또 돌아오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고전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충분히 도서관 와서 빌릴 수 있는 책인데, 그걸 읽고 괴물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 모습은 끔찍했고 몸집은 너무 거대했어. 그건 무슨 뜻일까? 난 누구인가?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명제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난 어디에서 왔는가?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꼬리를 물었지만 나는 그 어느 질문에도 대답할 수가 없었지 라고 말합니다. 베르테르의 상상은 낙담과 우울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었어. 이런 추상적인 사고력을 가능하게 했던 책들을 읽어나가죠. 그 이후에 괴물은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읽게 돼요. 이 책은 고대 공화국을 처음 세운 사람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었어. 이것도 이제 관통하게 되는 거죠. 플루타르크는 고결한 사상을 가르쳐 주었어. 플루타르크는 혼자만의 사색에 빠져 고통에 잠식당한 세계 밖으로 나를 번쩍 들어 올려서 지난 시대 영웅을 찬양하고 사랑하게 했지. 그 책의 많은 내용은 내 이해력과 경험을 능가하더군. 이라고 나중에 프랑켄슈타인을 만나서 괴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웅전에 나오는 그 영웅들의 어떤 성공과 쇠락과 인성과 그들의 지식을 쭉 학습하게 되는 거죠. 나는 고통스러워서 소리쳤어. 이건 신라권을 읽고 얘기한 거예요. 창조자여 저주받아라. 당신조차 감당할 수 없어 고개를 돌려버릴 무시무시한 악마를 왜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이 이걸 딱 만들고 나서 아차 싶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추악할 줄 몰랐거든요. 겉모습이. 그래서 도망쳐요. 그래서 막 길거리를 헤매면서 도망치다가 친구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몇 시간 있다가 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섬뜩했지만 다행이다 싶게 그냥 삶을 유지해 가거든요. 그러다가 편지 한 장을 받게 되는데 나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동생 윌리엄이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느낌 안 좋은데 쎄한데 하고 가다가 그 괴물이 자기의 본원을 찾아서 가는 길에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저주를 품고 가다가 죽였음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이야기를 다시 들어가서 신은 연민으로 당신의 모습을 본떠서 아름답고 매력적인 형상으로 빚었지, 인간을. 하지만 당신은, 그 프랑켄슈타인 당신은 당신의 추악한 마음 그 모습으로, 아니 너무나 쏙 빼달는 것도 모자라 더 끔찍한 악의 모습으로 날 빚었어. 사탄도 자신에게 찬사를 던지고 격려해주는 법과 동료가 있는데 나는 혼자에다가 몹시 미움만 받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괴물의 고통은 혼자, 고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독이 상당히 슬픔을 주고 또 분노를 자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그 오두막집 사람들하고 좀 친해보고 싶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다가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온 가족들이 잠깐 나간 사이에 할아버지한테 다가가서 저는요, 성정이 착하고 살면서 보탬이 된 적은 있어도 누구에게도 해를 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편견이 그들의 눈을 가려 인정 많고 착한 친구 모습 대신 혐오스러운 괴물의 모습을 볼 뿐입니다. 나는 되게 착한데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는 이 고통을 그 남자한테 말을 하는데, 그 남자의 남은 가족들이 등장해서 괴물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기절하고 때리고 도망치게 되면서 분노는 커져가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가 그 내면이 어떤지 모른 채 단지 그 외모와 어떤 편견에 의해서 눈을 가려버리고 혐오스러운 괴물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 볼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슬픔을 낳을 수 있다. 내 원수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다. 이 죽음이 그를 도탄으로 빠뜨리길,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불행이 그를 고문하고 파괴할지어다 라고 복수의 칼날을 가르면서 남동생을 죽이고, 남동생의 손에 쥐고 있던 어떤 펜던트를 지나가는 그 집안에 있던 또 다른 여자의 손에 이제 살짝 그 옷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남자애를 죽인 것처럼 꾸며서 사형에 당하게 하고, 이러한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괴물이 프랭켄슈타인에게 원한 건 하나예요. 둘이 딱 만나서 막 여러 가지 설전을 벌이다가, 당신은 무리 속에 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내게 여자를 하나 만들어줘. 내 삶에 필요한 동정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갈 여자. 그러니까 나는 고독만 없으면 돼. 당신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 나와 성별은 다르지만 나처럼 끔찍한 모습을 가진 존재를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럼 당신이 동의하면 당신뿐 아니라 그 누구도 나와 그녀를 보지 못할 거야. 우리는 남미의 드넓은 미격 지출에 가서 사람 없는 곳에 우리 둘만 살게 라고 막 얘기를 해요. 제발 도와줘, 도와줘.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겁니까? 내가 무언가를 창조해냈어. 근데 막 얘 로봇이라고 쳐봅시다. 근데 이 로봇이 막 너무 위험해. 그리고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로봇이 딱 죽었으면 딱 좋겠는데, 이게 찾아와서 너 나 안 도와주면 너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집안 사람들까지. 그 대신 여자 로봇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살게. 주인공은 고뇌합니다. 그동안 그놈과 한 약속을 방치해둔 상태였고, 괴물이 실망한 나머지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여행을 떠나요.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만들어 주겠다 해놓고는 2달이나 영국의 에든버러도 갔다가 옥스퍼드도 갔다가 막 난리가 나요. 근데 마음속은 두려움 그 자체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우리 같은 게, 우리도 뭐 약간 너무 비약은 심하지만 중간고사가 다가와. 그러면 사실 공부하면 되는데 막 이래 피하고 저래 피하고 이런 핑계 대고 하면서 마음은 막 불안도가 커져가잖아요. 그걸 되게 잘 묘사했거든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그냥 알면서도 미루는 거예요. 그럼 미뤄버리면 그 본질보다 두려움이 몇만 배로 더 커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까지 번져나가죠. 그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요. 그놈 스위스에 남은 가족들에게 복수를 할지도 모른다. 그 가족 중에는 나와 결혼할 상대인 엘리자베스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 단란한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 파괴자가 나의 태만을 더 빨리 응징하기 위해 클레르발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해요. 클레르발은 누구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내가 엄청 괴로워하고 아플 때 내 옆을 딱 지켜줘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다시 설 수 있게 해준 친구고, 이 친구가 나와 여행 중이었거든요. 근데 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포인트인데 고민을 해요. 그놈은 인간과 떨어져 적막한 곳에서 은신하겠다 약속을 했지만, 내가 또 만들어낼 그녀는 모르죠. 아니었다. 조만간 완성될 이 괴물, 또 하나의 여자 괴물도 10중 8구 사고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지닌 짐승이 될 터,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규정된 계약을 따르지 않겠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에요. 두 번째, 이 괴물들이 서로 싫어하면 어떡하지? 여자도 그놈이 싫어서 더 아름다운 형상의 남자에게 돌아설지도 모른다. 그녀마저 떠나면 다시 혼자 남게 된 그놈은 동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유로 더 분노하지 않을까? 타당한 추론이죠. 마지막 추론입니다. 두 악마가 함께 갈망해 처음으로 낳을 결과물 중 하나는 아이들이겠지. 그러면 악마의 종족은 널리 퍼져나갈 것이고, 그러면 과연 나한테 내 자신의 영이
나의 목숨, 아버지의 목숨, 약혼자의 목숨, 이러한 영유만을 위해 인류의 먼 자손들에게까지 저주를 내릴 만한 권한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의 양심을 이제 막 뒤흔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악마를 만들까요?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여자 악마를. 어떻게 될까요? 자, 여자 악마를 만들면서 또 이제 우리는 이 괴물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괴물은 말합니다. 내게 삶이란 영원한 독배일 뿐. 나중에 이 프랑켄슈타인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나에게 삶은 영원한 독배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왓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무분별한 호기심이 당신을 어디로 이끄는지 아시오? 왜 이렇게 화를 내냐면 어떻게 하면 괴물을 만드냐고 내가 막 꼬치꼬치 묻거든요. 당신은 자신과 세상을 위해 악마 같은 원수를 만들 작정이요? 나의 고통에서 교훈을 얻으시오. 당신의 불행을 키우지는 마시오. 라고 이제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남겨요. 왜 이 사람은 죽기까지 갔을까? 이 와튼이라는 사람이랑 어떻게 만나게 될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원한 친구는 어떻게 될까? 또 아버지는, 여인은 어디까지 살해를 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흥미진진하게 썼어요. 진짜 후루룩 읽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 창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던지는 화두예요. 무분별한 호기심. 그것이 어디로 이끄는지 아느냐. 자신과 세상을 위한다고 하면서 악마를 만들 수도 있다. 이 고통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불행을 키우는 과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교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닥터 프랑켄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요 속에서 행복을 구하되 열정은 피하시오. 비록 그것이 과학 분야와 발견에 있어 당신의 두각을 드러내려는 순수한 의도라고 해도 말이오. 그 의도가 어떤 결과를 이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열정적으로 파헤쳐버려서 그 나의 두각을 위해 그것들을 써먹는 것들에 대한 경계를 꼭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인문학과 문학과 역사와 지리와 과학이 이렇게 발을 맞추면서 걸어가야지 과학기술만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한다면 프랑켄슈타인이 느꼈던 공포와 이 고통 속에 우리 온 세상이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프랑켄슈타인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번 차시에도 얘기했지만 1학기 선정도서를 그대로 읽어나가도 되고 이렇게 소개하는 2학기 선정도서를 교체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앵무새 죽이기와 야성의 물음이 남았는데요. 앵무새 죽이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